안녕하세요. 현재 인천에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47세 여성입니다. 일단 저는 유복한 유년 시절을 거쳐 굴곡 없이 무난한 삶을 살아왔는데요. 희한하게 제 주변에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힘든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해주는 걸 일종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 그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행복해지는 걸 보는 게 좋았죠. 저로 인해서 삶이 변하는 걸 보면 성취감? 비슷한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땐 전혀 몰랐지만 비로소 깨달았죠. 제가 베푼 선의가 오만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했거든요. 일단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 남편 역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이름으로는 휴대폰 개통조차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이유가 남동생의 도박 때문이라 더 안타까웠습니다. 동생이 남편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아 일을 저지른 거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독촉에 시달렸고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뒀다고 했죠. 남편은 그로 인해서 인생 자체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해? 심지어 가족들은 모두 내 편이 아니야. 내가 동생을 처음 카지노에 끌고 간 탓이라면서 오히려 내 탓을 해. 하지만 가족들 전부 다 같이 간 거였고 가볍게 놀다가 들어왔던 거야. 동생 말곤 그 누구도 두 번은 안 갔고. 근데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겠지. 안 그래? 오빠 그런 생각하지 마. 제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조치를 취해야지. 안 그래? 가족이잖아. 빌어먹을 가족이라고. 우리 엄만 분명 동생 교도소라도 들어가면 난리를 칠걸.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어. 끝장난 거야. 직업도 없는데 빚 갚고 나면 내 수중에 10,000원은 남을까? 그러니 그걸로 번개탄 사면 딱이겠지. 저는 그 순간 그 사람을 구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오빠, 그런 끔찍한 생각은 접고 지금부터 나랑 같이 해결해 보자. 오빠 뭐든 잘하는 사람이었잖아. 일단 빚부터 다 갚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월세 보증금 정도는 해줄게. 그리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챙기고. 그래도 너까지 왜? 그냥 돕고 싶어. 나중에 다 갚으면 되잖아. 안 그래? 진짜 고맙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너뿐이었어. 심지어 당시에는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아는 지인들과 접점이 있어서 몇 번 밥을 먹은 게 전부였고요.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가까워지면서 우린 정식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다행히 제 도움으로 남편은 차근차근 빚을 탕감해 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그 지긋지긋했던 신용불량자 딱지를 완전히 떼어내게 되었죠. 물론 그 전부터 제 명의로 된 통장과 신용카드를 내어주며 물심양면으로 밀어주기까지 했네요. 결국 그 사람은 번듯한 중소기업에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었죠.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첫 출근을 하던 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난 진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내 목숨, 내 인생 전부 다 네 덕분이야. 나 정말 평생을 널 위해서 살 거야. 진심으로. 돈 모아서 우리 결혼하자. 그렇게 우리가 정식으로 연인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 그때의 약속처럼 남편의 청혼을 받게 되었죠.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야경이 근사하게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어 제 앞으로 밀어넣었고, 상자 안에는 작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죠. 남편은 내내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아래로 깔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해준 은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너한테 내 목숨 바쳐서 호강시켜줄게. 나랑
결혼해 줄래? 은혜 갚으며 살게. 남편의 진심 어린 청혼에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받아들었죠. 나를 이토록 간절하게 필요로 하고 내 존재만으로 인생이 바뀐 남자.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따뜻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혼 소식을 들은 제 부모님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냉정했다는 게 문제였죠. 저희 집이 제법 유복한 편이라 부모님 눈에 남편은 한눈에 봐도 보잘것없고 겉도는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실제로 결혼 허락을 받으러 친정에 찾아간 날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가라앉아 있었죠.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이런 말 뭐하지만 그쪽이 나이가 30이 넘도록 모은 돈이 없다고 들었어요. 우리 딸 아니었으면 아직도 빚쟁이한테 쫓기던 신세였다던데 맞나요?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인 채 민망함에 입술을 바짝 물어뜯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과거의 일일 뿐이고 지금은 번듯하게 직장 다니면서 악착같이 살고 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에요. 그걸 모르는 나이는 아닐 텐데. 단순한 오기패기로 결혼하기에는 대한민국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내 말 너무 고깝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때 옆에 계시던 어머니는 저를 쏘아보며 거칠게 말을 거들었습니다. 아니 그래, 100번 양보해 돈 없는 거에 둘이 벌어 산다 쳐. 그런데 그 남동생이라는 사람은 어쩔 거냐? 도박으로 지 형 신용불량자 만들고 집안 말아먹은 놈이라며. 그런 사람이 나중에 너희 둘 살림 차리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주머니 털로 끈질기게 쫓아올 게 뻔해. 어머님, 저 절대 그럴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생만 싸고 드시는 저희 부모님과도 절연할 생각이고요. 이참에 개명까지 해서 절 절대로 못 찾게 할 생각입니다. 도박이라는 건 말이죠. 양손을 다 잘라내도 발가락으로 화투장을 짓게 만든다죠? 설령 그쪽이 잘라낸다고 해도 못 끊는다고요. 세상 어느 부모가 그런 꼴을 보고 싶어 할까요? 부모님의 비수 같은 폭언에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살피고 있더군요. 그 불쌍한 남편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울컥하고 오지랖 넓은 본능이 치솟아 올랐고 저는 부모님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아빠,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해? 오빠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남동생이 저지른 사고 때문에 피해본 불쌍한 사람이야. 그저 피해자라고. 원래 적잖이 돈도 많이 모아놨었는데 잃어버린 것뿐이야. 그것도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한 거였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런 막대한 빚 갚아줄 사람이 요즘 세상에 있긴 해? 대견하다, 장하다는 칭찬을 못할 망정. 아버지가 찻잔을 쾅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이 미련한 것아, 네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 불쌍한 거랑 무능하고 근본 없는 건 다른 거야. 불쌍하다고 다 품어주다간 피 본다. 아니야, 오빤 나한테 평생 은혜 갚겠다고 했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남동생 일은 오빠가 법적으로 다 정리했고 그쪽 집안이랑 인연 끊다시피 살고 있단 말이야.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오빠가 보잘것 없어 보인다면 내가 가진 걸로 채워주면 되잖아. 저는 부모님 앞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눈물로 읍소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밤낮 없이 일하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궤변에 가까운 변호까지 늘어놓으며 부모님의 마음을 돌리려 했었죠. 이에 남편이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가 평생 이 사람 눈에 눈물 안 맺히게 하겠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하며 바닥에 이마를 찢듯 절을 했습니다. 그 뒤로 몇 달을 애써 부모님의 찜찜한 허락을 받아내고 친정문을 나서던 게 남편은 저를 부서질 듯 꼭 안아주더군요. 고마워. 나를 믿어준 네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내가 평생 증명하며 살게. 그 다짐이 거짓은 아니었던 건지 결혼 후 남편의 태도는 그야말로 애처가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기가 무섭게 집으로 달려와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친정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달려가는 1등 사위 노릇도 했죠.
거기에 더해 저희에게 토끼 같은 두 딸아이까지 연이어 태어나면서 얼음장 같던 친정 부모님의 마음도 눈 녹듯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딸에 이어 둘째 딸까지 태어나 아장아장 재롱을 부리자 그 엄하던 아버지가 가장 먼저 무장해제를 하셨죠. 당연히 남편에게도 잘해주셨고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들르면 아버지는 입이 찢어져라 웃으시며 현관문까지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어허, 우리 강아지들 왔구나. 어서 들어오거라. 박서방 자네도 오느라 고생 많았네. 운전하는데 많이 힘들진 않았어. 아이들 태우고 주말마다 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아닙니다, 장인어른. 오시는 길 심심하실까봐 어르신 좋아하시는 옛날 과자랑 약과 좀 사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박서방은 매번 뭘 이런 걸 사오고 그러나.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역시 내 맘 알아주는 건 박서방 뿐이구먼. 임자 뭐하나? 얼른 박서방 좋아하는 갈비찜 내어오지 않고. 어머니 역시 제 손을 잡으며 남편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과거에 결혼을 반대하고 구박했던 일이 내심 미안하셨는지 어떻게든 더 맛있는 반찬을 남편 밥그릇 위에 얹어주시더군요. 박서방, 요즘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하지? 이 전복도 한 입에 싹 넣게. 요즘도 우리 딸 고생 안 시키고 집안일도 잘 도와준다며. 진짜 박서방 다시 봤어? 장모님, 고생은 안 사람이 더 하죠. 저를 사람 만들어준 사람 아닙니까? 제가 장모님 맛있는 음식 먹고 더 열심히 버는 수밖에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아이고, 저 싹싹한 것 좀 보게. 나중에 내가 박서방한테 큰 소리 쳤던 게 미안해서 어쩌나 몰라. 이젠 박서방이 내 친아들보다 100배는 낫네.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넘치는 사랑과 칭찬에 남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이렇게 예뻐해 주시니 제가 송구할 따름입니다. 두 분 만수무강하시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차갑기만 했던 부모님마저 남편을 우리 박서방이라 부르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예뻐해 주셨고, 두 딸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우리 집은 누가 봐도 완벽하고 행복한 가정 그 자체였어요. 누가 봐도 남편은 완벽한 아빠이자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한 남편, 그리고 효심 깊은 사위였죠. 때 되면 가족여행 다니고 주말엔 함께 떠들고 웃으면서 보냈어요.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저희 부부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중 저와 중학교부터 단짝이었던 친구 선이가 가장 부러워하더군요. 야, 진짜 너 보면 세상 혼자 다 사는 것 같다. 다정하고 듬직한 남편에 토끼 같은 두 딸에 나 진짜 너 볼 때마다 배가 아파 죽겠다니까. 넌 어쩜 그렇게 결혼을 잘했냐? 너무 부럽다. 정말 난 언제쯤이면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지. 선이가 깊은 한숨을 내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선 무겁고 씁쓸한 기류가 감돌고 있었죠. 전 그런 선이의 차가워진 손을 두 손으로 살포시 감싸주며 따뜻하게 다독였습니다. 에이, 너도 참. 너도 알겠지만 내 남편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니잖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 고생고생해서 겨우 여기까지 온 거지. 알아. 그래서 초반에 너 연애할 때 내가 뜯어 말린 거였지.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고. 근데 넌 결국 결혼했고 결국 네 눈이 그만큼 정확하다는 거 입증 제대로 했잖아. 나도 너처럼 사람 보는 눈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선이 너도 조만간 진짜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네 상처 다 감싸주고 네 마음 온전히 알아주는 진짜 진국인 사람 분명히 나타난다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제 진심 어린 위로에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 보이더군요. 순간 친구의 눈동자에는 세월이 흘러도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짙고 어두운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죠. 좋은 사람? 나한테 그런 복이 오겠냐? 너 내 팔자 잘 알잖아. 나한테 남자라는 존재는 그냥 내 인생 망치러 온 악마나 다름없어. 너도 알잖아, 내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선이야, 왜 또 그런 말을 해? 지나간 일인데. 지나간 일? 과연 그게 지나간 일일까?
너 기억나지? 나 23에 뭣도 모르고 그놈이 첫사랑이랍시고 덜컥 결혼했던 그 미친 전남편 말이야. 선희의 입에서 나온 건 지금 떠올려도 등골이 오싹하게 소름이 돋는 그 전남편 이야기였습니다. 23, 그 어린 나이에 올렸던 결혼식. 하지만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기가 무섭게 그 남자는 선희에게 집착하고 억압하며 본색을 드러냈죠. 확실한 건 단순한 질투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광기였다는 거고요. 그 인간 내 머리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입을 속옷까지 지 손으로 정해줬어. 바지가 조금만 짧아도 어느 놈한테 잘 보이려고 이따위 바지를 입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내 옷을 칼로 다 찢어발겼잖아. 외출하고 들어오면 영수증 분단위로 검사하고 휴대폰 문자 내역이랑 통화 기록은 매일 밤 싹 다 훑었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는데 그래 그땐 진짜 심했지. 옆에서 보는 나까지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였으니까. 말도 마. 너랑 나랑 둘도 없는 단짝인 거 다 알면서도 그 미친 새끼가 너한테까지 전화해서 괴롭혔었잖아. 얼씬거리면 너까지 가만 안 둔다. 내 여자 인생에 친구는 필요 없다면서 나랑 너 사이까지 갈라놓으려고 너한테 온갖 협박해댔잖아. 그때 다른 친구들은 무섭다고 나랑 연락하는 거 슬슬 피했는데 너만 중간에서 나 구해주겠다고 피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고생했냐. 이혼할 때도 너 아니면 못했지. 그때만 생각하면 그때의 끔찍했던 공포가 다시금 온몸을 감쌌는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쥐더군요. 왜냐하면 피가 마르는 법정 싸움 끝에 겨우 이혼 도장을 찍고 그 사지에서 탈출했지만 전 남편의 지독한 집착은 이혼 후에도 결코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혼하면 완전히 벗어날 줄 알았는데 그 인간이 선의를 지속적으로 쫓아다녔던 거예요. 머리는 또 좋아서 접근하고 쳐다만 볼 뿐이지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아 신고조차 할 수가 없었답니다. 때문에 이혼 후 다른 남자들이 선희에게 접근해다가도 다 질려서 손사래를 치며 도망을 쳤고요. 누구라도 상대의 전남편이라는 작자가 계속 주변을 서성거리면 무서울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마다 친구는 저희 집에 찾아와 한참을 울고 저는 그런 선희를 달래줬죠. 그날도 마찬가지로 저는 선희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이번에는 개명도 했고 주소지도 다른 쪽으로 옮겼잖아. 절대로 못 찾을 거야. 정말 그럴까? 솔직히 그냥 평생 아무도 안 만나고 죽은 듯이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 팔자인가 보다 했지. 내 인생엔 따뜻한 가정 같은 건 허락되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살았는데 너 보면 또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각도 들긴 해. 나도 저런 사람 만나고 싶거든. 만날 수 있어. 너 정도면 충분히 만나고도 남지. 우리 조금씩 노력해보자. 고마워. 역시 넌 나랑 제일 친한 친구야. 그 상처의 깊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저로서는 그저 선의의 떨리는 손을 더 꼭 쥐어주며 함께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외로움과 결핍 그리고 남자에 대한 깊은 상처 속에서 목말라 있던 제 가장 친한 친구 선희가 완벽하고 다정한 제 남편을 어떤 눈으로 탐욕스럽게 담기 시작했는지 말입니다. 훗날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기 위해 제 칼등을 겨누는 가장 잔인하고 추악한 비수가 될 줄은 전 진짜 꿈에도 알지 못했고요. 그 시작은 기습적으로 찾아온 처참한 교통사고로부터 시작했죠. 그날은 친정 부모님 상가 건물에 임대차 계약건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장대비가 퍼붓던 빗길, 신호를 받고 정차해 있던 제 차 뒤로 빗길에 미끄러져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그대로 돌진해 왔죠. 쾅! 둔탁한 쇠붙이 소리와 함께 제 세상은 순식간에 흑백으로 물들더군요. 차체는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구겨졌고 저는 찌그러진 프레임 사이에 짓눌린 채 온몸의 뼈가 바스러지는 고통을 느끼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저의 상태는 그야말로 사경을 헤매는 수준이었다고 들었어요. 뇌출혈과 함께 전신 다발성 골절, 의료진은 부모님과 남편에게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다고 했죠. 하지만 당시 제 의식만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눈꺼풀은 쇳덩이를 얹어놓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고 손가락 하나, 혀끝 하나조차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채 투명한 유리관 속에 갇힌 느낌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감각 중 오직 청각만큼은 소름 끼치도록 또렷하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병실 안을 감도는 사소한 바스락거림, 기계의 둔탁한 비품,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말소리까지 들렸으니까 말이죠. 내 몸이 왜 이러지? 여보, 아빠 나 깨어났어. 나 좀 봐줘.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질렀지만 제 입에서는 단 한마디의 신음조차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의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나지막하고 살가운 소리, 제 남편과 제 가장 친한 친구 선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선희씨, 오늘 경과도 지난번이랑 똑같대요? 의사 만나보고 왔어요? 네, 의사 말이 어차피 뇌 손상이 너무 심해서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이러다가 못 깨어나면 어쩌죠? 너무 무서워요. 우는 소리, 그리고 등을 토닥이는 소리, 어쩐지 끌어안고 있는 상상이 되어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질투가 솟아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저 때문에 두 사람이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둘의 대화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더군요. 일주일 정도 후에는 서로 말을 놓기 시작했고 2주 차에는 제법 다정한 목소리로 취미나 이상형 같은 걸 묻고 대답하며 웃는 소리까지 들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3주차가 되었을 때부터 분위기가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죠. 고생 많았어, 선이야. 네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고생 안 했으면 나 진짜 진즉에 쓰러졌을 거야. 정말 고마워. 무슨 오빠가 더 고생이지. 근데 언제까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정도면 산 사람까지 잡겠네. 얼굴이 반쪽이 됐어. 밥은 먹었어? 역시 다 걱정하는 건 너뿐이네. 장인이랑 장모는 내 얼굴은 보지도 않고 오로지 딸 걱정만 하더라고. 나한테 병간호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어떨 땐 어이가 없다니까. 좋은 분들인 줄 알았는데 너무 이기적이다. 결혼해도 자기들 딸이면서 애들만 봐주고 쏙 빠지는 게 어딨어? 병간호처럼 힘든 게 어딨다고. 안 그래? 내 말이 바로 그거야. 선이 너만 날 이해해줘. 이래서 돈 좀 있는 것들이란. 돈? 그분들이 돈이 제법 있는 모양이네? 이 사람한테도 건물 하나 있잖아. 몰랐어? 티를 내야 알지. 그냥 좀 여유로워 보이는 정도였거든. 어쨌든 좀 가진 걸로 유세를 엄청 떨어. 생각 같아서는 꺼지라고 욕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야. 나랑 결혼할 때 반대를 얼마나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가 갈린다니까. 저런, 오빠 마음고생이 심했겠다. 하긴 있는 것들이 뭘 알겠어. 그저 자기들 재산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것만 하지. 내 마음만 알아주는 건 선이 너뿐이네. 고맙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 우리 사이에. 그나저나 저 기집애는 참 끈질기기도 하지. 그냥 차라리 깔끔하게 떠나주지. 남은 사람 피를 말려. 병원비는 또 어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단짝 선의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더군요. 저는 분노에 차서 속으로 소리를 꽥꽥 질렀지만 몸은 꿈쩍을 안 했죠. 병원비는 장인장모가 해주겠지. 보험금은 꽤 쏠쏠하게 나올 거고. 그럼 나 신상 핸드백 하나 사줄 거야? 보험금 나오면 말이야. 그때 속으로 저는 아니라고 해줘 여보. 제발 전현한테 화를 내줘. 하고 울부짖었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건 차가운 웃음이 섞인 나지막한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는 무슨 2개 사줄 테니까 골라놔. 역시 오빠 최고.
두 사람의 소름 끼치는 대화와 함께 노골적인 키스 소리가 적막한 병실 안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게 평생 은혜를 갚겠다며 이마를 찢던 남편도, 내 다정한 가정을 부러워하며 눈물을 흘리던 친구도 모두 허울 좋은 가면을 쓴 악마들이었던 거죠. 이 악마 같은 년놈들, 내가 죽어줄 것 같아? 아니, 나 절대 안 죽어. 절대로 이대로 눈 못 감아. 몸은 굳어 있었지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들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어두컴컴한 암흑 속에서 마침내 눈을 떴을 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환한 병실의 천장 조명이었죠. 그 다음은 무심한 표정의 간호사와 눈이 마주쳤고요. 환자분 정신이 좀 드세요? 어머, 담당 의 선생님 금방 모셔올게요. 의사가 찾아오고 제가 의식을 차렸다는 소식에 병실 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뒤늦게 남편도 뛰어들어왔죠. 들어와서는 제 손을 덥석 잡고 엉엉 울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은 눈물 콧물이 범벅된 얼굴로 제 손에 이마를 묻은 채 몇 번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이제야 눈을 떴구나. 정말 고마워. 날 버리고 가는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하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히 어안이 벙벙했죠. 내가 죽길 바란 거 아니었나? 하고 생각하며 혼란스러움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각종 검사를 더 받느라 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뒤이어 소식을 듣고 달려오신 친정 부모님이 제 딸 둘까지 데리고 오셨더군요. 그러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너 진짜 박서방한테 평생 절하고 살아야 한다. 박서방이 너 한 달 동안 누워있는 내내 밤마다 옆을 지켰어. 108배까지 올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수발 다 들고 너 안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피가 말라가는데 저렇게 착한 신랑이 어딨니? 저는 멍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죠. 남편의 쑥대밭이 된 몰골과 핏발선 눈을 보니 한 달 동안 내 귀로 똑똑히 들었던 그 소름 끼치는 대화들이 전부 내가 의식을 잃은 채 꾼 끔찍한 환각이자 악몽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간호사가 수액을 놔주며 남편분이 늘 혼자서 이 병실 지키고 계시는 걸 봤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가끔 오는 친정 부모님은 못 믿어도 간호사의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래, 내 망상이었구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느라 내가 정신이 완전히 나가서 헛소리를 들었던 거였어. 불쌍한 내 남편을, 내 단짝 친구를 의심하다니. 저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끔찍했던 그 기억을 뇌리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죠. 그 뒤에는 재활을 꾸준히 하며 5개월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고요. 퇴원 당일 아침 남편은 짐을 차에 실어 놓겠다며 먼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입원비 수납을 가신 사이 제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군요. 들어온 사람은 저를 담당했던 간호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눈치를 보더니 제 귀에 바짝 대고 자꾸 빠르게 속삭였죠. 환자분, 지금 당장 5층 비상계단 쪽으로 가보세요. 억울하게 당하지 마시고요. 얼른요. 네? 그게 무슨... 제가 이유를 물어보기도 전에 간호사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듯 황급히 병실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며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싸더군요. 망상이라고 치부하며 덮어뒀던 그날의 환청이 순식간에 되살아나 선명하게 들리는 듯 했죠.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홀린 듯 5층 비상계단 철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 전체가 산산조각 나는 광경을 목격했죠. 오빠 내려가지 마. 나 오늘 오빠 보려고 일부러 일찍 왔단 말이야. 선이야, 조금만 참아. 지금 장인어른이랑 장모님도 위층에 계시고 제 퇴원 수속 끝내고 빨리 집으로 보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 둘이 더 편하게 놀지. 병원에서 이게 뭐야. 좁고 답답하고 사람들도 피해서. 이젠 여행 제대로 다녀도 되잖아. 출장 핑계로. 비상계단 구석,
남편이 선희의 허리를 거칠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남편의 품에 교태스럽게 안겨 남편의 정장깃을 만지작거리며 간드러진 목소리로 애교를 부리고 있었죠. 몰라. 그래도 우리 계획은 이게 아니잖아. 나 어쩔 거야? 나 버릴 거야? 미쳤어. 너 같은 여자를 내가 어떻게 버려. 나한텐 이제 너뿐이야. 내 아픔을 공감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너처럼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내 동반자지. 근데 어떻게 깨어났지? 혹시 우리 이야기 듣고 있었던 거 아닐까? 나 불안해 미치겠어. 그래서 내가 간호사 한 명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돈 좀 찔러 넣어줬어. 혼수 상태에서도 듣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걸 미연에 방지하려면 그게 가장 속 편하지. 돈 아깝긴 해도 어쩔 수 없지. 걔 눈빛도 뭔가 이상해서 더 찜찜했거든. 확실히 속았겠지? 내 마누라긴 해도 진짜 멍청하긴 해. 혹여나 들었다고 해도 뇌손상 와서 환청 들린 줄 알고 스스로 자책하겠지. 장인 장모도 멍청해서 다 믿던데 뭐. 그래도 싫다. 언제까지 우리 사이 숨겨. 끈질긴 년 아직까지 안 뒤지고 살아있어서 일만 복잡하게 만들어놨잖아. 걱정 마. 그 사람 앞으로 있는 건물 그거 받아챙겨서 바로 이혼할게. 그걸 설마 그냥 주겠어? 얼마 전에 부모님한테 받은 거라며. 재산 분할에도 포함 안 될걸? 회사에 사표 쓰고 당신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다 우는 소리 좀 하면서 은근히 건물 하나만 있으면 그거 관리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려고. 장인 장모도 잘 구워놨으니 내가 가져간다고 해도 뭐라고 안 할 거고. 108배까지 하는 연기까지 보였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진짜? 오빠 대단하다. 서류도장 찍히는 대로 저 기집애 쫓아내고 나랑 애들이랑 그 집 들어가서 사는 거다? 약속했어? 당연하지. 내 진짜 마누라는 너밖에 없어, 선이야. 두 사람은 끌어안고는 발을 동동 굴리더군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망상도 환청도 아니었고요.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피눈물을 흘릴 때 내 남편과 내 단짝 친구는 간호사까지 돈으로 매수해 저를 속이고 내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물까지 빼앗을 완벽한 판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제 손에 핏줄이 드러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죠. 피가 거꾸로 솟구치다 못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분노로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날 가지고 놀아?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혼수 상태였다가 정신이 돌아온 건 이 추악하고 더러운 두 년놈을 내 손으로 지옥 밑바닥까지 끌고 내려가기 위함이라는, 그렇게 저는 복수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대자보를 붙일까, 둘을 쫓아다니며 증거사진을 찍을까, 사람들에게 말해서 망신을 줄까 하는 보통의 복수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제 분노는 그 정도로 풀리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모든 것을 무로 돌리는 거였습니다. 저와 만나기 전에 남편으로, 또 저와 만나기 전에 친구로 말이죠. 그렇게 제가 가장 처음 한 것은 남편과 절연했던 도련님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도박 중독자로 남편에게 막대한 빚을 넘긴 그 사람이요. 거짓골을 하고도 여전히 카지노가 있는 그 지역의 쪽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죠. 아직도 도박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뭐 딱 본전만 찾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총알이 부족해서. 혹시 1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형수한테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솔직히 형한테 책임 있는 거 아시죠? 그럼요. 저도 그 말에 완전히 동의해요. 책임지는 게 옳다고. 제가 가식적으로 웃으며 맞장구를 치자 도련님의 얼굴이 환해지더군요. 역시 형수님. 진짜 형에 비해서 형수님이 아깝다니까요. 형은 요즘 뭐예요? 저희 부모님도 형이랑 연락이 아예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억울한 건 저를 처음 이 도박판에 끌고 온 게 형이면서 그깟 몇천 좀 땡겨 썼다고 천룡까지 끊어버린 거예요. 이기적인 놈. 저는 일단 제 지갑에 있던 현금을 다 꺼내서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카지노로 뛰어가려는 듯 엉덩이를 들썩거리더군요. 하지만 전 그런 도련님을 안 치고 이렇게 말했죠. 그이가 회사를 그만둘 것 같아요. 형이 회사를 그만둔다고요? 그 나이에 겨우 들어간 회사를? 네. 결혼하기 전부터 다녔으니 꽤 오래 다녔는데 퇴직금을 좀 받을 것 같네요. 그때 동생의 눈빛이 어느 순간보다 더 뚜렷해지더군요. 퇴직금이요? 형이? 그렇군요. 형이 퇴직금을... 잠깐 머뭇거리던 도련님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이어 말했죠. 형수님, 그 형한테는 저 도박에서 손 털었다고 해주실 수 없을까요? 솔직히 저 본전은 찾아야 해요. 우리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다 털었는데 형은 이제까지 부모님 모시지도 않았고 용돈도 한 푼 안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퇴직금에 저희 목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요? 저는 활짝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한번 식사하러 오세요. 집 주소 알려드릴게요. 대신 제가 알려줬다고 하지 마세요. 당연히 여기 찾아온 것도요. 마치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천륜도 끊는 매정한 사람인데 이거 알면 저 이혼당해요. 당연하죠. 그 인간은 의리도 없고 이기적이라서 절대로 말은 안 할 겁니다. 좋아요. 그럼 그이 퇴직하고 나면 제가 연락드릴 테니 꼭 시부모님까지 해서 같이 식사해요. 가족은 함께 상생을 해야지 언제까지 떨어져 살겠어요. 남편 동생의 번뜩이는 눈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배를 잡고 웃었죠.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자신이 회사에서 잘렸다며 제게 뻔뻔하게 눈물로 호소하더군요. 친구 선이와 병원 계단에서 작전을 짠 것처럼 모든 걸 제 책임으로 돌리면서 말입니다. 회사도 진짜 너무해. 당신 병가 넣은다고 매번 빠지고 연차 소진하고 일도 손에 안 잡혔던 건데 난 진짜 억울하다고. 회사보다 당신을 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이 나이에 다시 취업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아무 직장도 없는 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지금 심정으로는 딱 죽고 싶다. 당신한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 남편은 눈물까지 고인 상태로 제 동정심을 자극했죠. 만약 제가 두 사람의 불륜을 몰랐더라면 깜빡 넘어갈 정도로 연기를 잘했습니다. 심지어 바로 건물을 달라는 소리도 하지 않더군요. 제가 가진 건물 청소라도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일주일을 무급으로 일하더니 이렇게 말했죠. 오늘 건물에 사는 사람이 나한테 쓰레기까지 던졌어. 날 무슨 청소부 취급하고 막 소리 지르고 냄새 난다고. 진짜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난다. 내가 건물주였다면 이런 일 없을 텐데 몇 번이나 이런 무시 당하다 보니 그냥 딱 죽고 싶어져.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남편이 저를 너무 잘 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전에 저였다면 저 말에 속아 홀랑 건물 명의를 이전해버렸을 테니까요.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돕는 게 제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기에 기꺼이 그랬을 테죠. 그러니 남편이 그 부분을 공략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도련님에게 저희 집 주소를 알려줬고 얼마 안 가서 남편이 사색이 되어 나타났죠. 나 아까 길에서 누굴 만났는지 알아? 내 동생이랑 딱 마주쳤어. 어쩐 일로 말끔하게 있긴 한데 그 도박 중독 치료? 그런 걸 받았다네. 그리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싹싹 빌더라고.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돈 갚겠다면서 천천히 다 갚을 테니 용서해달래. 어머, 도련님이? 다행이다. 중독에서 벗어났고 사과까지 했는데 모른 척 할 거야? 남편의 눈은 심하게 흔들리더군요. 잘 모르겠어. 뭔가 불길하긴 한데 당신 생각은 어때? 솔직히 도박이 가장 큰 문제였잖아. 그리고 지금 당신 회사도 잘린 상태인데 예전에 잃었던 돈을 돌려준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아?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남편은 잠깐 고민하는 것 같았지만 이내 동생과 다시 풀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럴게 뒤에서 불륜 저지르며 제 친구와 데이트하고 명품 가방까지 사줘야 하는데 제가 핑계를 대며 지갑을 완전히 닫았기 때문이었죠. 당연히 건물 명의도 옮겨주지 않았고요. 그렇게 얼마 뒤 도련님이 시부모님과 함께 저희 집을 방문했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정확히 시부모님과 도련님이 입을 맞춘 건지
아니면 도련님이 속인 건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의 대화만 보면 남편이 속아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도련님은 1년 전 취업하고 새 삶을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더니 남편에게 다시 사과까지 하더군요. 내가 형한테 참 몹쓸 짓을 했어. 부모님도 그때 내 편 들었던 거 많이 후회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월급날마다 100만 원씩 보낼게. 남편은 놀라서 물었죠. 무슨 일이기에 100만 원이나 줄 수 있다는 거야? 그것 빼면 생활할 돈은 있고? 나 요즘 잘 나간다니까. 걱정 마. 그 정도는 해줄 능력 있으니까.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게. 형이 나 때문에 힘들었던 그 시간을 다 보상하긴 힘들어도 마음이니까 받아줘. 저 혼자서만 그 상황 전체를 알고 있었기에 속지 않았을 뿐이지 그 핏줄 어디 안 간다고 연기 하나는 형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잘하더군요. 그렇게 두 사람이 다시 가깝게 지낼 무렵 제가 두 번째로 연락을 한 것은 바로 선희의 전남편이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하면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선희의 연애와 재혼을 방해했던 그 인간을 막은 게 바로 저였거든요.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휴대폰도 제 명의로 개통을 해줬고 개명하는 것까지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하면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꽁꽁 숨겨졌던 그 정보를 선희의 전남편에게 모두 공개해버린 겁니다. 선희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랑 함께 살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죠.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나도 이제 지쳐서 포기해버렸으니까. 저는 그 말에 몹시 당황했습니다. 성격상 당장이라도 쫓아와서 깽판을 칠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포기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정말 그래도 괜찮다는 건가요? 계속 재결합하자고 했던 거 아니세요?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네. 그래서 계속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다고 들었는데요. 그 여자 말 거짓말입니다. 어찌나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는지. 같이 7년을 살면서도 그 여자가 제 돈을 다 빼돌린 걸 몰랐을 정도였어요. 제가 그 여자 때문에 지금까지도 빚을 갚으면서 살아요. 아세요? 남자의 이야기는 제가 알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강한 소유욕과 집착적인 성격 탓에 힘들다고 했던 친구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 선희가 결혼 후 바람을 여러 차례 피웠고 그때마다 제 핑계를 대거나 다른 친구들을 끌어들였다고 했죠. 그래서 제게도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옷차림이나 화장까지도 지적을 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쫓아다니며 다른 남자를 쫓은 건 처음엔 미련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돈을 내놓으라고 한 게 전부라고 하더군요. 제가 믿지 않은 것 같으니 남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쪽도 잘 생각해보세요. 개명? 주소 이전? 그게 왜 필요합니까? 스토킹으로 신고 충분히 할 수 있고 접근 금지도 할 수 있는데 왜 그 여자가 그런 걸 두고 도망을 택했는지 생각하면 답 나오죠. 제 돈을 빼돌리고 튄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면 증명이 됐나요? 순간 그 사람에게 미안해지더군요. 괜한 사람을 오해하고 이제까지 안 좋게 본 걸 정중하게 사과했죠. 그리고는 저 역시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제가 전화를 건 목적이 불순했고 선희가 재혼하려는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라고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해를 해주더군요.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지. 제가 뭘 해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전 정말 괜찮아요. 괜히 죄도 없는 사람 이런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기도 하고 어차피 남편만 망하면 두 사람은 이어지지도 않을 텐데요 뭐. 그날은 부끄러운 마음에 얼른 거절을 하고 또 다른 복수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 퇴직금이 털렸어. 저는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했지만 모르는 척 물었죠. 그게 무슨 말이야? 퇴직금 사기당했어? 아니 내 동생이 괜찮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자기도 그걸로 월 600씩 번다고 같이 해보자는 거야. 영화 배급사 어쩌고 그랬는데
영화 산업에서 일한다고 확실하다고 했다고. 남편은 주저앉더니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자긴 또 망했다며 도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게 확실하다고 하면서요. 이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끼어들었죠. 도련님 용서하자. 솔직히 당신 탓이 완전 없는 것도 아니잖아. 카지노 끌고 간 거? 재미로 간 거잖아. 그리고 이 상황에 내가 용서를 어떻게 해? 내가 건물 넘길게.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순간 남편의 눈이 2배로 커졌습니다. 정말? 진짜로? 당신이 장인어른한테 받은 그거? 앞으로 돈 걱정하지 말고 살아. 시부모님한테도 돈 좀 쓰고. 물론 당장 내가 명의 이전하려면 큰 목돈 들어가니 줄 돈은 없지만 일단 당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효도 많이 해. 동생도 용서하고. 우리 다 같이 잘 사는 게 좋지 않아? 그야 그렇지. 카드로 뭐 좀 긁어도 되는 거지? 백화점을 간다던가. 그럼 명의 넘어가면 그때부터 월세 받을 텐데 뭐가 걱정이야. 남편은 기뻐서 방방 뛰더니 제 손을 잡고 청혼할 때처럼 말했습니다.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너한테 내 목숨 바쳐서 호강시켜줄게. 정말 고맙다. 저는 속으로 그런 남편을 비웃었죠. 앞으로 그려질 그림은 뻔했습니다. 불륜관계인 2사람이 만나서 건물을 받게 되었다고 얼싸안고 춤을 추겠죠.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건물 팔아 넘기고 해외로 도주를 계획하거나 트집을 잡아서 저와 이혼을 할 방법을 모색할 겁니다. 그 와중에 돈을 쓰고 싶어 근질근질한 2사람이 카드를 마구잡이로 긁을 거고요. 남편은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일단 긁어 내가 나중에 다 갚아줄게 라고 선희에게 말하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카드 내역을 슬쩍 보니 온통 명품 신발에 비싼 물품이 가득했거든요. 심지어 레스토랑 호텔 결제 내역도 있었죠. 저는 그 부분을 살짝 떠봤습니다. 당신 카드 보니까 명품 가방까지 샀네? 하고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누구 거야? 아, 우리 엄마. 당신이 그랬잖아. 이참에 효도도 좀 하라고. 엄마한테 물어봐도 돼. 전화해볼까? 지금이라도 당장 확인시켜줄게. 사실 복수를 하는 내내 시부모님들이 마음에 걸렸는데 그때 마음이 확 놓이더군요. 서로 입을 맞추고 날 속일 준비를 다 해뒀다는 걸 말이죠. 즉 제가 생각한 것처럼 작은아들이 도박에 빠져 노후자금까지 날리고 큰아들과 절연당한 가여운 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추측컨대 남편이 제 건물을 받아서 챙겨주겠다고 약속을 했겠죠. 그래서 남은 죄책감마저 털어버리고 저는 명의 이전이 아닌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의 비상계단에서 찍어놓은 동영상 그리고 문자 내역을 따로 저장해놨으니 증거는 충분했죠. 그렇게 친구와 남편을 불러다가 이혼을 통보했죠. 처음에 2사람은 발뺌을 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너 그거 망상이야. 사고 났을 때 머리를 심하게 다친 거 아니야? 그래 여보, 선희 씨랑 내가 무슨 사이라고. 그럼 말도 안 되는 망발을. 저는 태연하게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이래도 망상이야? 녹음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들려줘야 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인상을 쓰더군요. 당신이지? 당신이 내 동생도 끌어들인 거지? 설마 이혼하려고 일부러? 내가? 데리고 들어온 건 당신이고 사기당해서 돈 털린 것도 당신이잖아. 근데 왜 이제까지 모른 척했어? 말이 돼? 더구나 건물 나한테 준다고 했잖아. 당신 마음을 돌리려고 했는데 또 선이랑 같이 붙어있는데 나라고 뭐 어쩌겠어. 이혼해서 2사람이 알콩달콩 잘 살길 바라야지.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그때 친구가 끼어들더니 제 남편의 팔짱을 꼈습니다. 오빠, 어차피 들켰고 못 물러. 그러니까 그냥 이쯤 하자. 건물 못 받아도 어때? 재산 분할은 바로 해줄 수 있을 텐데. 안 그래?
그러자 남편이 거칠게 팔을 뿌리쳤죠. 지금 장난해? 이 아파트는 장모님 명의고 건물도 얼마 전에 증여받은 거야. 건물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사람의 특유 재산이라고. 더구나 우리가 쓴 돈이 얼만데. 재산 분할 받아봤자 위자료까지 내고 나면 뭐 남는 게 있을 것 같아? 겨우 몇 천 남아. 그래도 쟤 모아둔 돈 많고 결혼 생활 길잖아. 겨우 몇 천이 뭐 어때서. 취직하면 되지. 그럼에도 꿈쩍 안 하자 친구는 절 노려보더니 기가 찬 듯 웃었습니다. 설마 그 알량한 돈으로 이 사람 붙잡으려는 거야? 너도 참 구질구질하다. 남의 남편한테 침 흘리는 넌 깨끗하니? 우린 사랑이었어. 너랑은 달리 우린 서로를 이해했다고. 건물 하나를 내어줄 정도로 여유가 철철 넘치는 집에서 살던 네가 뭘 알아? 빚에 쪼들려 본 적 있어? 돈 때문에 잠 못 잔 적 있어? 까놓고 이제까지 너 착한 척 주변 사람들 일 다 도와주면서 살았던 것도 웃겨. 어차피 공감도 제대로 못하면서 얼굴도 나보다 못생긴 주제에 맞지도 않는 좋은 남편 데리고 사는 게 얼마나 꼴불견이었는데. 특히 세상 다 가진 척 행복한 걸 보면 역겨웠거든? 저는 이를 작게 갈며 물었죠. 너 양심은 있니? 정말로 나한테 안 미안해? 날 친구로 생각하긴 하니? 친구? 그건 미안하네. 한 번도 널 친구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 양심은 진즉 팔았고. 숨이 턱 막히는 광경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안 하겠다고 잘못을 빌고 친구는 막말을 쏟아내며 저를 저주하고 있었죠. 솔직히 그 전까지는 여러 사람을 도우며 인생을 참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인간들에게 쏟은 시간과 정성이 너무 아까워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싫어서 바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몇 번이나 찾아와 빌며 다시 받아달라고 하다가 소송이 길어지며 결국 포기를 하더군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불륜을 저지르긴 했어도 재산 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더니 두 사람은 더욱 뻔뻔하게 붙어 다녔고 심지어 반지까지 맞춰 끼더군요. 친구가 약 올리듯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혼 확정 나면 바로 재혼한다고 했죠. 재혼? 그래. 내가 버린 남자랑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봐. 응, 잘 살 거야. 조금 손해보긴 했지만 내가 모은 거랑 이 사람 모은 거 합하면 그리 어려운 것도 없거든. 이 사람 취직도 얼마 전에 했고. 우린 진짜 잘 살 거라고. 왜? 배 아프니? 난 안 아프지. 근데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주워 먹다가 탈나. 배는 네가 아프겠지. 친구는 제 말에 씩씩거리긴 했지만 저는 한편으론 이게 맞나? 하는 후회도 됐습니다. 이혼을 해주지 않고 버텼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두 사람이 저렇게 붙어 다니는 꼴을 보니 배가 아픈 것도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저런 인간들에게 시간과 마음을 쓰지 않는 것에 만족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구나 두 딸의 양육권도 넘겨받았고요. 그렇게 이혼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고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동창들이 제게 선의의 소식을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바로 한 달 전 중학교 동창회에서 난리가 났다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낯익은 이름이 나와 물었죠. 그 이름 혹시 선희 전 남편? 그 사람이 동창회에 갔었다고? 장난 아니었어. 당장 돈 갚으라고 선희 팔목 잡고 선희는 울고불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누가 도와주겠니? 가장 친한 너 뒤통수 때린 거 모르는 동창이 없는데. 뒤늦게 직원이 신고해서 경찰이 오긴 했는데 그 전 남편이 오히려 피해자던데? 알고 있었어? 알긴 알아. 나도 몰랐는데 나 이혼하기 전에 한번 봤거든. 어머, 그 남자는 엄청 억울했겠더라. 선이 걔 바람만 4번에 걸렸대. 그럼 안 걸린 건 또 몇 번이나 되겠니? 거기에 돈까지 들고 튀었다며? 이제까지 동창회만 오면 전 남편이 스토킹범인 것처럼 눈물 찍어내더니 소름이 쫙. 그래서 경찰들도 돌아갔지. 그런데 일이 있고 얼마 후 선희의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여긴 어쩐 일로? 오늘 와이프한테 돈 받아냈습니다. 저한테 들고 도망갔던 돈이요. 그 돈을 주던가요? 친구의 전 남편이 쑥스럽게 웃으며 대꾸했죠. 협박을 좀 하긴 했죠. 지금 같이 사는 그 남자 회사에 찾아가겠다. 동네에서 플랜카드라도 들고 있겠다면서요. 이렇게 쉽게 받을 줄은 몰랐는데 진즉에 결혼을 시킬 걸 그랬어요. 예전에는 언제든 도망칠 수 있으니 돈 달라고 해도 배째라고 했었거든요. 어쨌든 잘 됐네요. 축하드려요. 그런데 대뜸 친구 전 남편이 제게 가방을 하나 넘겼고 그 안에는 돈이 가득했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이야기 들어보니 지금 재혼한 그놈이 재산분할 받을 돈을 몰래 빼돌린 거래요. 그럼 그쪽 돈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했죠. 불륜 저지른 것들도 인간이라고 재산을 뜯어가다니 진짜 우리나라 법은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그 가방을 남자에게 다시 돌려줬죠. 아니요, 전 이 돈 필요 없어요. 빚도 있으시잖아요. 이걸로 새 출발하세요. 전 이미 잃어버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덕분에 두 사람한테 또다시 복수를 해서 기분도 좋고요. 정말 제가 가져도 될까요? 그럼요. 오히려 그 두 인간이 아니라 진짜 주인한테 간 거라고 생각하니 아깝지도 않아요. 유용하게 잘 쓰시고 복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정말 뭐라고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남편이 청혼할 때 은혜를 갚겠다는 말을 해서 딱히 은혜라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후에 제 전 남편이 거짓골을 하고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여보, 선이 걔가 내 돈을 다 뜯어가 버렸어. 들어보니 전 남편한테 빚이 있었다고 하는데 내 통장에 있던 돈을 다 털어갔다고. 거기다가 그 인간이 우리 회사를 찾아왔더라니까. 선이 전 남편? 무슨 은혜를 갚는다면서. 무슨 말인진 모르겠는데 깽판 치면서 회사에 불륜 저질러서 재혼했다며 소문까지 쫙 낸 거야. 경찰에 신고해서 대충 무마하긴 했는데 처벌도 안 받고 경고만 받고 다시 우리 회사를 왔더라니까. 그래서 방금 나 회사에서 잘렸어. 저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말만 은혜 갚는다던 남편과는 차원이 다르긴 했으니까요. 무엇보다 그 남자의 집착을 겪어본 적이 있어서 머릿속에 그림처럼 떠올랐죠. 왜 웃어? 이게 얼마나 심각한데. 나 진짜 돈 한 푼도 없다고. 제발 나 좀 도와줘. 뭘 도와줘. 잊은 모양인데 우리 이혼했어. 선이한테 가서 말해, 도와달라고. 갈라설게. 당장이라도 갈라서고 당신한테만 충성할 거야. 내가 잠깐 미쳤었어. 그 여자가 하도 내가 좋다고 들이대니까. 남자들 원래 그런 거에 약하잖아. 알지? 내가 이렇게 빌게. 당신 착한 사람이잖아. 좋은 사람이잖아. 이런 날 그냥 둘 거야? 내가 이번 일 겪으면서 깨달았거든.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 그리고 날 버렸으면 당신도 나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야 공평하지 않겠니? 어디 한번 빚 갚으며 지옥에서 다시 살아봐. 그 뒤로 전 남편이 몇 번이나 찾아와 합치자며 괴롭혔고 접근 금지 신청을 하고 나서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소중한 가정과 부모님의 재산을 탐내며 절 기만했던 두 사람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도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네요. 이번 일을 겪으며 상대방의 인성과 근본을 살피지 않은 채 베푸는 동정심은 결국 제 자신을 해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변 사람의 안타까운 사정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스스로를 지키는 선을 먼저 그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에 끝까지 들어주시고 함께 분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